기준금리, CPI, FOMC 이런 좀 있어 보이는 단어들 모르면 킹받는. 안녕하세요.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을 찾아다니는 낭만 중독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PB님들 모시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유진차증권 서울 WM센터의 권택중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혁 PB라고 합니다. FOMC 회의에서 파월 아저씨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에 충격을 또 안겨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떨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주식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딱 그냥 뉴스 읽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아실 텐데, 이런 좀 용어라든지 좀 배경 지식, 그런 상식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후회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초 지식을 이렇게 PB님들 모시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고요. 우선 연준이 뭐고 파월이 누굽니까? 연준은 줄임말이에요. 연방준비제도의 줄임말인데요. 각 나라에는 다양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중앙은행들이 존재하죠. 우리나라로도 뭐 한국은행과 금통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미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기관을 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을 대표하는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계신데요. 이분의 인터뷰 하나, 토시 하나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는 만큼 이분의 발언 하나하나를 그래서 굉장히 좀 주시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필두로 해서 이제 또 기준금리, CPI, FOMC 이런 좀 있어 보이는 단어들 모르면 킹받는 이런 단어들 좀 자주 나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뭡니까? 사실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이에요. 금리가 높으면 돈이 비싼 거고, 금리가 낮으면 돈이 싼 건데,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 기준금리다. 중앙은행이 다른 데 돈 빌려주는 기준금리. 그러면 이제 CPI는 뭡니까? 풀어 설명하면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CPI는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물가 진짜 올랐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CPI가 올라버리면 이제 미국 이런 파월 이제 의장에서도 이거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FOMC 회의를 통해서 뭐 파월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또 시장이 또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FOMC가 도대체 뭡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약자입니다. 길죠. 이름이 어렵습니다. 연준보다 더 어렵습니다. 알파벳으로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결국에 미국 땅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곳인데요. 기준금리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모여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투표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월이 여기서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떠한 스탠스로 얘기를 했는가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되게 중요한 기관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매파, 비둘기파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매와 비둘기, 일단은 이미지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달라요. 매는 뭔가 포식자, 날카롭고 뭔가 냉철할 것 같은 느낌이 또 있고, 비둘기는 또 평화의 상징이죠. 뭔가 되게 온순할 것 같고, 스탠스가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는 금리에 대한 태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되고 둔화가 되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때 이 사람은 매파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둘기는 반대죠.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펌프를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제 비둘기 쪽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가나 금 가격 이런 등락도 되게 자주 뉴스에서 언급이 되거든요. 주유소에서 얼마 전에 기름 넣는데 일반 휘발유가 지금 거의 한 1,800원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서 동시에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관이 있나요? 이 물가, 유가, 금리가. 저도 주말에 나들이를 가면서 한번 기름을 충전을 했는데요. 차를 못 끌고 다니겠다, 따릉이를 적극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 그리고 이 옷 같은 경우도 또 화학 섬유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우리가 생활에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원재료가 올라가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죠. 생활 물가가 함께 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열심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물가가 안 잡히니까 올리고요. 물가가 안 잡히니까 6주 뒤에 또 올리고요. 그것이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의 사이클이었던 거죠. 물가와 금리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쉽게 와닿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맥북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올해 사면은 지금 사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내년에 사면 지금 팀쿡이죠. 네, 제품 가격을 10% 인상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2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지금 살 것 같아요. 당장 사야죠. 그죠. 스펙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뭐 배터리도 똑같은데 가격만 올린대요. 당장 뛰어가서 플래그십 스토어 가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두 너도 나도 이 물건을 사려고 달려들겠죠. 그러면은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를 넣어볼게요. 금리가 20%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수중에 200만 원이 있는데 저기 은행에다가 가가지고 예금할게요. 1년 만기 예금할게요 하고 200만 원을 맡기면 200만 원이 1년 뒤에는 20%가 붙어서 240만 원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가 살려고 했던 제품은 220만 원이고 1년 만기 예금을 해지했더니 240만 원이고 20만 원 남죠. 그러면은 지금 살까요? 내년에 살까요? 내년에 삽니다. 20만 원 남으면 저기 마장동 가서 소고기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큰 돈인데 이렇듯 금리가 물가보다 높으면 사람들은 나중에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맡기면 돈이 더 많이 빨리 불어나니까. 그런데 금리가 물가보다 낮게 돼 있으면 지금 당장 살려고 해서 물가가 더더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물가가 문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사면 안 되고 돈을 나중에 쓰게 만들어야겠죠. 내년에 소비를 시켜야 되고 내후년에 소비를 시켜야 되고 소비를 이연시켜야 되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내년에 사 지금 사지 말고. 그러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 이야기까지 경제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또 실업률, 비농업 고용 지수 이런 이야기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연준의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고용이라는 이제 연준의 책무가 있어요. 사실 이게 되게 모호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완전 고용이라고 해서 아예 뭐 실업률이 0%다. 이게 완전 고용은 또 아니고요. 이제 연준에서 말하는 그래도 어떤 합리적으로 말하는 기준이 4% 이하면 그래도 완전 고용에 이르렀다. 지금 몇 %인가요? 지금이 3.7, 3.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연준은 이제 물가도 안정되고 실업률도 낮은 그거를 이제 골디락스 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제를 만들면 오히려 미국 사람들도 살기 편하고 투자도 좋고 이런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실업률을 판단할 때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라고 하면 바로 낭만주동자님이 물어보신 이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하는 이 지수를 보고 있는데 이 비농업 고용지수라는 게 뭐냐면 농축 산업을 제외한 이 전월 대비 얼마만큼 채용이 됐냐, 얼마만큼 사람들이 일하냐 이거를 변화를 측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농업 고용지수가 높으면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뽑고 많이 일한다 이런 거라서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그러면 경제도 튼튼하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실업률을 보고 또 그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이 굉장히 낮네? 그럼 금리를 올려도 되겠네? 아니면 만약 실업률이 되게 높아지면 사람들이 살기 지금 힘든 상황이네? 그럼 금리를 낮춰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간 보는 거네요. 그죠. 계속 간 보는 거예요. 계속.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돈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 중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